오늘 여기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저는 이제 물리학자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들 예술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물리학자이고 어떤 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을 짝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죄송해요. 짝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예술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물리학자의 삶과 예술가의 삶의 경계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과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물리학자와 예술가의 삶의 경계가 존재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취미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 말이 좀 어눌하지만 제 말이 재미없으면 이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 순서는 물리학자와 예술의 경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그 삶에 어, 하나에 놓여 있는 어떤 풍경 속에 이제 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삶 속에 파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피카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제 그 일러스트예요. 그러니까 어, 그 책의 사파,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파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취미로 뭐 저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낙서 같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뭐 아인슈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는 위대한 예술가와 같다. 결국 자신의 삶이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과학자의 삶이 또 예술이 될 수가 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5살 때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차르트 협주곡을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평생 어떻게 보면 물리학보다도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한테 음악이란 바이올린이란 사실 그거 이 예술과 물리학과 제 생각에는 그냥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힘들면 예술로 가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다시 또 물리학으로 가고 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물리학과 예술과의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그 1919년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1919년도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확인이 돼요. 별을 관측을 해서 이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사주는 거예요. 결국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서 자기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지만 결국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 그 예술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은 애인 것 같아요. 애인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고 예? 끊임없이. 그러면서 또 애인을 통해서 또 영감을 얻고 삶의
삶을 또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음악,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 평생 바이올린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물리학이 힘들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낙서를 하고. 그래서 낙서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백이 어디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 지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 경계와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본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라인이 결국은 경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본인한테 주어진 한계라고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경계라고 하는 것들. 이건 제가 요즘 취미로 셋컷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 만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렇게 재미없으면 이 만화를 보고 위안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리학자로서의 키워드가 뭐냐? 결국 가족, 파리, 일본, 아르메니아. 제가 이제 유학했던 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제가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쓰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아마 책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물리학과의 이제 책과의 관계. 저는 이제 베스트셀러를 낸 적은 없지만 벌써 한 지금까지 2004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24권의 책을 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냈는지 사실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이 이제 이 빡치기 깎아라는 책이에요. 동화책. 2004년도에 이 책을 내고 제가 동화 작가가 됐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동화 작가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뭐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이렇게 내자 해서 최근까지 왔고 이 뚜띠의 모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전의 성심당 그 빵집하고 이제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의 의미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 동화책까지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쓰고자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책은 자신을 표현하려는 마지막 열망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그 자체는 삶의 중요한 과정일지 모른다. 저는 물리학자이지만 책을 통해서 결국 제 자신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열망,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바로 야 해보고 싶어, 뭐 표현하고 싶어, 이러한 것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여기까지 책을 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책 한 권도 없죠. 도서관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책 중에 한 5권 팔린 책도 있어요.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제 취미가 이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제 책을 수집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는 책 중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출판사가 뭐 안 팔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최근에 낸 책이에요. 파리로가 물리학자.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썼던 것 같아요. 이 책이 팔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고 그런 걸 떠나서 제 어떤 삶에 굉장히 그 중요한 기록, 중요한 어떤 순간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 이 책에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족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네요. 또 출판사는 모르겠고 뭐 안 팔리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뚜띠 모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심당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빵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렇게 해서 성심당에서도 이제 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로열티를 받고 이제 빵을 제 이제 그 디자인을 쓴 거니까 그래서 한 10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지금 3년 됐는데 한 4만 개가 4만 40 뭐 저희가 모르겠지만 많이 팔렸대요. 팔렸는데 로열티가 뭐 이런 거 밝히는 게 뭐하지만 0.1%인가 그래요. 그리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공이 몇 개 안,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안 그랬으면 좀 더 올렸을 텐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 뭐 좋은 경험이고 재미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빵집과 물리학자 어떻게 보면 재미있잖아요. 결과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이제 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과연 이 밀가루 빵집의 밀가루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근데 제 생각은 우주의 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에서 어떤 제 뚜띠라고 하는 그 로봇이 지구에 그 눈을 가져온 거예요. 그 눈으로 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빵을 먹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어떤 그 이 물질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 우주의 눈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문장을 가지고 이제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오죠. 그러면서 이제 빵을 만들고 이런 빵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책도 뭐 그렇게 안 팔린 것 같아요. 예? 맛있어요. 이 로봇 빵 같은 경우 이 빵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더 비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심당 대전에 있는 성심당에서 팔고 있어요. 대전에 가시면 이 성심당에 가서 이 뚜띠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그 이 성심당에 결국 성심당의 밀가루가 우주의 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물리학자 동화 작가의 경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어떻게 책을 쓰게 됐는가, 동화 작가가 됐는가. 이게 2004년도에 이제 소금 창고라고 하는 데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97년도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학할 때 이제
체린이하고 하린이 딸아이가 이제 한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텐데 뭐 일본 말은 뭐 저절로 할 거고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동화책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한글도 가르치고 싶고 또 애들이 이제 매일 밤마다 동화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야 너네들이 읽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97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 잊어먹다가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한국에 대학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책꽂이에 이제 꼽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삿짐에 버리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집에 있었는데 어느 동화책 편집자가 이 노트를 본 거예요. 보면서 이 노트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 동화책을 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동화책을 낸 거예요. 근데 97년도에 이 책을 이제 그린 거고 이것을 이사 올 때 대부분 다 버리잖아요. 버리고 왔다면 저는 동화 작가가 될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동화 작가가 된 거예요. 하루 아침에 버리지 않아서 동화 작가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 내용이 뭐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사인펜으로 그린 거예요. 뭐 이 사인펜은 이제 애들 우리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뭐 식탁에서 그리는 거죠. 그때 이제 체린이 하진이 밑에 있는 친구가 이제 체린이고 위에가 하린. 그러니까 체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쯤이 그 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이제 공무인 숙사에 있었는데 거기서의 풍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간단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깎아, 예? 애들이 좋아하는 거 빡치기, 뭐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빡치기의 힘으로 세상 어디를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동화책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 이러한 방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빡치기의 힘으로 세상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 이라크도 와서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절간에도 가고 뭐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뭐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밤마다 애들이 자기 전에 이제 그 동화를 얘기해 달라면 해주는 거죠. 뭐 그때 이제 같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림 그리면 아이들이 그리는 거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저도 이제 그림 좋아하니까 옆에서 사인펜을 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화가 완성된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뭐 삶이라고 하는 게 예? 일상에서 이제 출발되는 거니까 우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상. 그래서 이제 체린이도 이렇게 자기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드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때의 그러한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에요. 체린이 그림이네. 그래서 결국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동화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 늦은 밤에 다 잔 다음에 혼자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식탁에서 끄적거리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공간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식탁에서 뭔가 밤늦게까지 뭔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에 의해서 이제
동화책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동화책을 통해서 순식간에 동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캐릭터도 만들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화 작가가 될 수 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이 본인의 한계, 본인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난 못해 하면 그게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또 나왔네. 반대로 가야 되나? 죄송. 그러죠? 맞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가야 되나? 어. 그래서 이 책이 프랑스에서도 나오게 되고 영어로도 나오고 이건 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코카서스에 있는 거기서도 이 책이 그 출판이 돼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죠. 이 책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결국 제가 책을 만들었지만 그 책이 어떤 생명체로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거창하지 않는 식탁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극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코카서스에 있는 그 제가 이 책이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출판이 됐는데 제 책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더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결국 이 어떠한 그 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어설플지도 모르지만 시작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기서 꼭 해주고 싶어요. 일단 시작을 하세요. 안 되는 거 뻔하잖아요. 일단 하세요. 뭐 이런 근데 이 책이 이제 2004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근데 출판사가 이제 문을 닫아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 원고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원고료 대신에 한 300권을 주더라고요. 재고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갖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한 권씩 보내드릴게요. 예? 아니 이 책을 이 절판이에요 이거. 알라딘에서도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9년도에 이제 파리에서 유학을 했어요. 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외국에서 유학을 생활했는데 그 당시 이제 체린이가 2살이에요. 1살. 그때 이제 야 파리에서 우리 한번 추억을 만들어 보자. 우리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파리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장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뭐 후에 이제 일본을 가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또 미래가 제일 불확실한 시기가 저한테는 89년이에요. 뭔가 박사를 받고 이때 이제 전세금을 빼가지고 파리 가자.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빼가지고 이제 파리로 가죠. 다락방으로 이제 생활이 여기서 이제 된 거죠. 그때 제 유학했을 때 어떤 사진이 이때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그 바바리를 사줬는데 좀 커 보이잖아요. 제가 클 줄 알고 한 치수 더 큰 걸 사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92년이네요. 그때 이제 그 다락방에 살 때인데 애들이 자면 또 집사람이 자면 얼마나 그 이 막연해요. 미래도 없지, 돈도 없지. 그때 이제 그 이 10월 8일인가요? 스케치 하는 거예요. 결국 남을 위해서 그린 건 아니겠죠. 예술로서 그 이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체린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30살 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가장 어떤 이 불확실하고 굉장히 어떤 한숨이 나올 때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한숨인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으로서 뭔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는 없는 거고 다 잔 어떤 밤에 그 뭐 이런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92년이네요. 그때 이제 뭐 그 돈은 없어도 낭만은 낭만인 거예요. 뭐 빚을 내서라도 이제 그때 이제 파리 그 겨울에 갔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아비뇽이라고 하는 데인데 굉장히 뭐 따뜻한 데인데 거기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벤치에 이 성당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이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 이제 체린이 사진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한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이제 같이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이에요. 뭐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파리에 갔을 때 다락방에서 살았을 때는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겠죠. 하지만 또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한숨이 어떤 심호흡으로 바뀌는 어떤 날은 꼭 있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뭐 책도 내고 그러면서 요 근래 이제 나온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리 얘기를 가난한 시절의 파리 얘기도 추억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책을 쓴 거예요. 이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를 이제 그린 거예요. 같이 그 공동 연구하는. 그림 괜찮아요? 그림 재밌어요? 낙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산 다락방에 산 데가 이제 몽파르나스 뭐 파리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기 몽파르나스역 근처에 있는 그 카페도 많고 굉장히 그 아티스틱한 동네예요. 여기 가면 또 뭔가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고 뭔가 예술가가 된 듯한 기분. 몽파르나스에 이제 보면 뭐 모딜리아니, 해밍웨이 뭐 이러한 피츠제랄드 1930년도에 파리의 어, 문화의 핵심은 몽파르나스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면 뭔가 그러한 이 열정이 있어요. 영감도 있고. 몽마르트는 이제 그 전에 어, 19년도의 일이지만 여기는 30년도 굉장히 어떤 영감을 주는 동네. 그래서 파리에 가면 저는 막 그림은 그리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파리에 제가 가는 것 같아요. 서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힘들고 터프하잖아요. 이제 파리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물리학자로서의 삶에서 어떤 예술가의 삶으로 이제 스위칭할 수 있는 데가 이 파리예요.
저한테는 서울에 있으면 계속 뭐 사람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쉬지도 못하고 뭔가 이 그림도 계속 그릴 수가 없어요. 조금 그리다 보면 이제 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결국 어떤 경계인 것 같아요. 예술가와 물리학자의 경계. 그래서 파리에 가면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 다락방이에요. 뭐 그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락방에 있는 여기서 이제 뭐 밤새 요리해 먹고 서울에서 잘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는 이제 이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서울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나를 찾지 않게끔 사라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다락방이에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좁은 거죠. 부엌, 화장실, 방 하나. 결국 한 세 사람, 네 사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없는. 한 사람 쉬어야 돼요. 나 이쪽으로 갈게 뭐 이런. 그래도 사실 재미 있는 거죠. 뭐 굉장히 어디 가든지 좀 낭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림 괜찮아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제 밑그림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우리 그림판 보면 이 바켓스 있잖아요. 바켓스 이렇게 딱 한번 칠하면 색이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시간이 없고 이렇게 뭐 열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붓을 칠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그림 그리워서 스캔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인 저한테는 작업이에요. 뭐 집에서 뭐 이젤 펴놓고 유화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림도 안 되고 욕만 먹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그냥 경제적인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이거요? 그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 네? 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제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물리학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아폴로 키즈예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 우주선이 그 제 초등학교 때 이제 달나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쇼크예요. 요즘 뭐 우주 이렇게 달라 뭐 이렇게 우주선에 대해서 미국의 그 누구죠 그 이 테슬라 뭐 사장도 그렇고 뭐 다 이런 그런 분들 그런 세대가 이 어떤 이 아폴로 우주선에 대한 어렸을 때의 기억 그런 어떠한 정신적 쇼크 그것을 깊이 받아들인 세대예요 저도.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그 아폴로 우주 이 달 착륙의 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물리학자가 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만화방에서 생중계해 줬던 어떠한 하나의 TV 그 쇼잖아요. 하나의 한 장면이 저를 어떻게든지
물리학자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네들도 내 강의를 들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같은 효과가 나오길 바란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뭐냐 물리학자가 왜 물리학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훌륭한 일을 해야 되지만 사실 물리학자들의 목표가 있어요. 이러한 사이언스 네이처 셀 이러한 잡지에 논문을 내는 거예요. 왜? 왜 내느냐? 아무나 못 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한 일.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여기에 논문을 싣고 싶어요. 그렇지만 쉽게 실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독창성도 있어야 되고 처음 한 일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목표예요. 나보고 왜 당시 무슨 물리학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저널에 논문을 실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저는 이게 목표이자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을 이제 시작을 하면 과학자가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논문을 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저는 한 십몇 년, 20년에서 뭔가 그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은 제 직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림은 그냥 물리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인슈타인의 바이올린 그 이 활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어떤 논문들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썼지만 지금은 다 잊어먹었어요. 뭐 제가 뭔 일을 했는 그 옛날 일이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앞만 보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논문을 내면 이제 심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1년 동안 이제 고쳐야 돼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를 하죠. 이렇게 고쳐라. 그러면 다시 1년 동안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니,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 뭐 그러한 생각들 그때 이제 했던 친구들 저 혼자는 할 수는 없어. 그때 이제 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훌륭한 제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은 어떻게 보면 뭐 혼자 이렇게 다락방에서 할 수 있지만 예술은 그 물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애들이 저를 인정했을 때 아무 뭐 그 논문 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종이잖아요. 누가 보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애들이 축하해 줬을 때 이때 저는 그 물리학자로서 제일 어떤 행복한 때, 야 그래 뭐 보여주기식이죠 사실. 그렇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연구가 이제 그 빛의 할당 측정기예요. 굉장히 힘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단계에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이제 굉장히 한 에베레스트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베이스 캠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상을 정복하는 때는 제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바람도 안 불어야 되고 그때를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요 그림을 보세요. 그냥 쥐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물리학은 또 이 그림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희생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든 일이죠. 그래서 물리학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결국 저는 물리학자로서 사실 뭐 여기 서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제 본업은 이런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서 있을 제 자신의 존재의 근거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림은 뭐 사실 취미죠. 물리학을 위한 아인슈타인의 바이올린의 활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과학 시도 예술가를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로서 또 화가로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예술을 꿈꾸느냐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에펠탑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굉장히 그 어떤 건축적인 뭐 이러한 그림들이 굉장히 뭔가 그 아방가르드 앞선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아까 뭐 인상파도 마찬가지죠. 인상파도 뭔가 그 당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과학적인 사실을 이제 예술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이 기계적인 문명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술가 중에 제가 뭐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어떠한 그 천재성을 느낀 사람이 이제 피카소인 거예요. 피카소는 이제 1900년도에 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시회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피카소는 어떤 이러한 자기 삶을 표현한 거예요. 가난했던 삶, 몽마르트에서의 삶을 표현한 거, 세탁선이라고 하는 그 이 아파트에서 가난한 친구들과 그 시대를 가장 충실하게 살기도 하고 또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예술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 양자 역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뉴턴의 우리가 현실 세계와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세계거든요. 우리는 거시적으로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자 역학의 세계, 결국 확률로서만 표현될 수 있는, 결국 현실적인 세계는 다 예측이 가능하지만 양자 역학의 세계는 확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러한 추상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사람의 얼굴, 여기에서는 그 리얼하게 이제 얼굴이 나오지만 결국 또 다른 어떠한 현실 세계와 양자의 세계를 표현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결국 이 어떤 피카소가 이 양자역학을 공부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그 당시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시대와.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이런 PPT는 좀 읽기가 불편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카소가 프레드릭 졸리오라고 하는 그 당시 이 프레드릭 졸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퀴리 부인에서 방사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초창기 멤버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카페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과학이라고 사이언스를 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과학자의 설명을 피카소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결국 피카소의 그림에 이제 녹아 들어가고 결국 시대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이 기계적인 에펠이라고 하는 거, 뭐 쇠를 이용을 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뭔가 이 교각을 낸다든가, 높은 빌딩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기계적인 미학을 이 사람 받아들인 것이고, 피카소 역시 양자의 걸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결국 저는 어떤 그 과학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러한 이 청색 시대에서 큐비즘, 뭔가 그 양자의 과학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전자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NFT 뭐 있지만 이거 역시 그 전자로 그림을, 그리고 그 이 백남준이라고 하는 그 화가의, 박남준이라고 하는 어떤 예술가의 어떤 그 영역의 한계를 극복한 그러한 세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 그 레이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NFT라고 하는 장르, 아트 앤 사이언스, 이 아트 페어의 가장 키워드 아니에요. 이거 역시 뭔가 그 어떤 한계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예술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이제 이 어떤 그 소유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어떤 예술의 영역의 한계의 확장은 계속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 아트 앤 사이언스가 결국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뭐 받아들이고 뭐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한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 NF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파리의 그 개선문을 이제 싼 이분은 생각은 다르죠. 예술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하나의 소유로 생각하잖아요. 뭐 NFT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블록체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 부자 구분 없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리추얼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NFT와는 또 상반된 어떠한 개념이지만, 뭐 결국 두 개의 세계는 항상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던진 명제예요. 그리고 한계와 경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일 때, 우리 마음이 정신이 거기까지일 때 한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안 되는 거잖아. 해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계를 좀 열어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끝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이기진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혹시 이기진 교수님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사인은 네, 모든 시간 끝나고 잠깐 교수님 잠깐 시간 네, 괜찮으실까요? 뭐 사인, 그건 뭐, 사인은 좀 시간을 네. 한꺼번에 몰아서 뭐.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책 만드는데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네? 책 만드는데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안 팔리면 되지. 그냥 뭐 쉽게 생각하는 거죠. 뭐 아니 지금까지 한 25건 많이 냈는데 옛날에 무슨 책을 냈는지 잘 몰라요.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제가 그 네이버에서 캡처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저도 뭐 이 사진은 이제 경계와 한계를 뭐 예.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 저도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제 일상을 뭔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예. 사실 그림의 재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좀 어렵고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남들은 쉬운 건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교수님은 그 전에 이제 그림에 좀 소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따로 그림 그리는 걸 좀 배우셨거나 뭐 이런 게 있었었나요? 그림은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크레파스로 그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가고 뭐 초등학교에 가면 그때부터는 그림을 안 그려요. 자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이, 두 가지 차이죠. 저는 계속 그렸고 네. 어려서부터 네. 잘 그린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렸고 뭐 중간에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잘 그리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죠. 네. 새롭 그래도 혹시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네. 지금 50대 네, 후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년도 좀 있으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근데 그게 무슨 유치하나 수치화가 아니라 아까 이제 교수님 그림처럼 그 일상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커팅해서 하는 스케치 정도로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네. 그래도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혹시 주실 수 있을지 싶어서요. 그 네. 식탁에서 그 수저하고 젓가락 뭐 이런 것부터 그리기 시작하세요. 그냥 뭐 누가 안 봐, 그냥 스케치북 사서요. 아니면 그 딸내미 그 노트 많잖아요. 그냥 하나 가져와서 그냥 연필로 그냥 그리세요. 계속 그려서 재미있으면 본인이 재능이 있는 거고 그 만약에 이제 방치한다 며칠 그리다 그러면 그리지 마세요. 억지로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재미있는 일을 하세요. 응? 네.
그 교수님,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나 점수가 제일 안 나오던 과목이 화학, 수학, 물리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말 뼛속부터 이제 문과생의 체질인데 늘 저는 이제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서 늘 유튜브 채널도 찾아보고는 하는데 늘 뭔가 쉽게 설명해 놓은 제목이라고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늘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내신 책 중에서 정말 저처럼 정말 그쪽으로는 문외한이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물리학 도서가 있으실까요? 제 생각은 그 억지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물리학이 재미없으면 본인의 그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문과 이런 걸 하세요. 그리고 뭐 소설책 같은 거를 더 열심히 보다가 이제 나이가 좀 된 다음에 그때 정 할 일이 없으면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 쉬운 것 같지만 본질을 이해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절망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보바리 부인 뭐 어떤 그 문학 작품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상상력을 자신감을 그쪽으로 키워보세요. 자꾸 이렇게 그 물리로 이렇게 상처를 받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어떠한 그 이 잘하는 거를 그냥 하고 살아도 이 현실이 팍팍하지가 그 현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하세요. 억지로 그 못하는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처 받지 마세요. 하루하루. 예. 네, 일단은 강연 되게 잘 들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관측 천문학자로서 이미징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을 봤는데 예.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가족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예.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건 등이 이렇게 굽은 고양이나 예. 아니면 항상 옆에 변이 있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예. 혹시 그 동물들이 그 이제 우리 교수님께 어떤 삶의 의미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동물을 사랑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나오는 그 그림에 있는 동물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뭐 그 강아지는 뭐 얼마 전까지 이제 뭐 키웠고 뭐 좋아하죠 사실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3마리를 키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임시 보호하고 고양이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강아지랑 있을 때도 행복한데 강아지는 좀 약간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자꾸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 3마리랑 이렇게 있으면 제일 행복한 어떤 멋있는 관계가 고양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시든지 강아지를 키우시든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그 야구 선수를 꿈꿨어요. 그래서 리틀 야구를 본격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키가
지금 키예요. 그러니까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야구를 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사춘기가 왔고, 그때 책 같은 거, 책을 읽기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학적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야구는 좋아,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제 미련 없이 그 뭔가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고 그런 기억은 사실 최고였던, 그때 뭐 모든 몸이 다 만들어지고 체력이 그때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야구 선수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야구를 했다면 지금 한화 감독이 되지 않았을까. 예, 예. 상금 100만 원. 어휴. 저도 교수님처럼 미술을 취미로 하고 배우고 있고 물리를 진로로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둘 다 공부를 하면서 이게 둘 다 비슷한 점도 많고 또 둘 다 통달하기 되게 어렵다는 걸 새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교수님도 막 그런 걸 배우는 과정에서 뭐 절망감 같은 거 느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또 그걸 겪어봤다면 그걸 또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교수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교수가 된 거는 끝까지 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된 거고, 뭐 중간에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뭐 항상 힘들죠.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리 공부를 하다가 힘들면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다가 또 그림이 안 풀리네 그러면 또 공부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최적의 상태, 억지로 이분처럼 억지로 그 물리학 책을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삶이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삶의 기술인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의 충만감을 찰랑찰랑찰랑하게 해야지, 본인이 힘들면 세상에 짜증이 나잖아요. 절대 세상에 짜증 안 나게끔 A가 싫으면 B로 가고 B가 싫으면 C로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항상 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통을 당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야, 질문이요. 그때 그 대학생 때 있잖아요. 예. 파리로 유학 갔을 때 예.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매 순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30대라고 하는 나이가 제일 힘들죠. 저 교수님 하나 예, 질문인데요. 예, 질문하세요. 어머니. 교수님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 아이도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학습 만화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좀 학습 만화요? 예. 요즘 학습 만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직 아이들이 어휘력과 이제 논리적으로 글쓰기가 한참 발달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학습 만화는 좀 많이 제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이 게임도 그렇고 또 학습 만화도 그렇고 뭐 뭐든지 애들한테 하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해. 근데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거는 이제 어머님 생각이잖아요. 근데 뭐 애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 어때요? 학습 만화를 100권을 보면 아마 이 학습 만화에 대해서 도가 틀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야 작성만 하면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은 계속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너무 치중이 치우쳐지니까 이제 약간의 제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아직은 글쓰기랑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자꾸 학습 만화를 보니까 이 어휘랑 이게 글쓰기 같은 게 자꾸 이제 학습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자꾸 변해가고 하니까 약간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명쾌한 해답이세요? 예, 평생 그러지 않으니까 일단 갈 때까지 한번 놔두면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예. 이제 시간상 딱 한 질문만 받고 끝을 낼게요.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마지막 기회를 뺏어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 미술에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셨고 또 지금 그 물리학계에서도 사이언스지에도 오르시고 또 지금 개발하고 계신 게 있는데 만약에 모든 제반 준비가 다 돼 있고 돈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다면 그 미술과 그 물리 연구 그쪽을 제외하고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모든 게 다 준비돼 있다면. 네. 그 이상입니다. 많죠. 사실 입사 시간은 누구한테 다 똑같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말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도 지금 하나 그 배우로서 데뷔를 앞두고 있고 진짜예요. 그 영화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계와 경계는 본인이 한계라고 생각했을 때 경계가 프론티어가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주어진다면 뭐 제가 이렇게 거부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책도 계속 이제 나올 것 같고 뭐 그림도 계속 그릴 것 같고 뭐 제 영역을 뭐 그거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뭐 어떤 성공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공을 못 하겠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질문 예. 답 되셨을까요? 예. 예. 네, 강연 열정적인 강연 해주시고 질문에도 응해주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